월간 투자 전략 함께 하시죠. 박희천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또 10월이네요. 이제 네. 4분기 시작하는 달이에요. 저희 지난달에 9월 투자 전략 함께 하면서 9월은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썩 좋지 않은 한 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9월은 안 좋지만 네, 10월 이후에는 또 좋은 게 역사적인 평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네. 10월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갖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선은 9월 한 달 되돌아봤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고 시장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FOMC였어요. 당시에 뭐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만 점도표 상에서 시사했던 것이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그 내용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최근에 금리 상승이 일단 마켓의 가장 큰 이슈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FOMC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9월달 FOMC에서 확인된 연준의 생각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장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해줄 것이다. 네. 이런 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연준 자체가 생각을 바꾼 거고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왼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작년 6월 달에는 제가 이제 그 왼쪽에 동그라미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쯤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지금은 5% 내외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뭐 5.5에서 끝날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한 100bp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연준이 말을 해준 거고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중립금리인데 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중립금리가 대략 2.5% 수준이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아주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점들이 살짝 위로 올라간 것들을 제가 저 동그라미 해놨거든요. 조금 이동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그러니까 네. 6월달 대비해서 9월달 상황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조금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있을지언정 금리 인하의 폭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고 네. 중립금리를 물론 뭐 크게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 안에서 연준위원들이 조금 위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시사함으로써 금리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지려나라는 부분을 또 시장에 던졌고 해서 이제 시장이 금리 오르면서 좀 흔들렸다라고 봐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시장이 반영했던 대로 실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그걸 보려면 물가도 봐야 하고 경기도 봐야 할 것 네. 같아요. 경기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미국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해 볼까요? 이번에 그 FOMC 할 때 파월 의장이 소비가 강하다. 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연착륙 또 뭐 고금리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결고리가 형성이 된 건데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 소비가 강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다.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를 좀 분해를 해봤는데 온라인 소비는 세요. 네. 근데 오프라인 소비는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나옵니다만 주유소를 제외한 오프라인 소매 판매가 올해 연초 이후로 그냥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온라인 소비는 좋아요. 네. 근데 온라인 소비가 전체 소매 판매 차지하는 게 한 20% 정도니까 네.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이렇게 안 올라간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매 업체들 주가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월마트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오렌지색으로 제가 표현한 게. 짙은 오렌지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얇게 표현된 것들 중에 이제 노드스트롬의 주가가 지금 안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월마트의 경쟁자처럼 보이는 타겟, 네. 역시 이제 할인 업체, 타겟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그러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월마트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식품 네. 비중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금 뭔가 되게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식품 같은 되게 필수 소비 이런 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타겟이나 노드스트롬이 안 되는 것은 재량적 소비라고 우리 흔히 네, 얘기하는 네. 예, 그런 쪽의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까지 강한가에 대한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펀더멘탈도 우리가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저축률이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음. 네,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연체는 보시는 대로 지금 급증하면서 2019년 고점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뭔가 대출을 상환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학자금 대출 상환 이슈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소비가 저희는 그렇게 안 셀 가능성이 높다. 둔화 압력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소비가 버티고 있는 듯 보이기는 하나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빚내서 하는 소비가 조금 많은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리고 품목들을 봤을 때도 꼭 필요한 것 아니고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것에 대한 소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해서 그렇게 세진 않다 소비에 대한 부분이 네, 이렇게 그런 것 정리를 같아요. 해야 할 것 같고 네. 앞서 이제 경기 보고 물가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물가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잡히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 그것도 좀 진단을 해볼까요?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상당히 강화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좀 분해를 해봤어요. 여기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상품 쪽 핵심 상품 물가입니다. 핵심 상품 물가는 이제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하는 거예요. 예, 보시는 대로 지금 핵심 상품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뭐 거의 제로입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중고차 값이 빠지고 이러면서 핵심 소비자 물가 중에서 상품 물가는 이제 인플레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네. 자, 서비스가 높은데 서비스도 사실 주거비가 제외가 되면은 지금 현재 서비스 물가가 3% 수준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과거 대비해서 살짝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높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 쪽도 디스인플레이션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주거비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예, 주거비가 지금 전년비 7% 수준이죠. 7%대입니다. 아직도. 네. 근데 막대 그래프 전월비 데이터를 보면은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세가 굉장히 지금 네. 선명하죠. 예, 보시는 대로. 가장 최근 숫자가 0.3이에요. 그래서 저희 봤을 때 한 0.3 이 정도 숫자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찍히면 이 선 그래프 전년비가 5%까지 떨어지는 게 금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유가가 올라가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네. 주거비가 떨어지고 전반적인 코어 쪽의 인플레 압력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을 조금 점검해봤으면 하는 게 유가가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네. 유가가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해요. 근원물가 네.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유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사실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이 네.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국제유가 상황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반락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네. 일단 높아진 상태가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사실 그동안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감산을 해왔었는데 지난 6월 달 감산 폭이 조금 컸었어요. 그래서 누적된 감산의 효과가 드디어 6월 이후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된 변화가 6월 감산 이후에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수요가 조금 초과된 상황이다라는 것이 결국은 최근에 유가 상승의 핵심적인 배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수요가 급감하지 않는 한 당연히 이제 공급을 늘려야만 유가가 반락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사우디나 러시아가 글쎄 뭐 적극 다시 증산으로 증산. 네. 바뀔 어떤 동기가 강한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쉽게 반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기에도 이제 경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올라가는데 코어 인플레이션이 정말 자극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유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서베이를 해본 결과를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9월치가 지금 반영된 숫자거든요.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부분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 유가가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올랐는데
관련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 외 다른 쪽에서 인플레가 잡히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뭔가 조금씩 이제 안도해 나가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한 흡수 시국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봤을 때 뭐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뭐 강해질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소비는 생각보다는 좀 약하고 물가는 잡히고 있고 하면 금리를 올릴 요인은 사실 많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가능할 텐데 금리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럼 이제 금융시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라는 것이 결국은 금리를 하락시키는데 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소비의 둔화가 조금씩 이제 확인이 되면서 금리를 결국은 이제 최근에 상승세를 좀 꺾어내리는 그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4, 4분기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반락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뭐 물론 큰 폭이 아닐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반락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2022년 이후 연준의 긴축 국면에서 주식 채권의 동반 약세 국면을 사실 많이 겪었었어요. 네. 예, 사실 9월 달이 어쨌든 다시 동반 약세가 재현됐던 거였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림에도 표시했습니다만 2022년도 이후에 총 5번의 화살표되어 있는 구간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총 5번의 주식 채권의 동반 약세 구간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화살표 자세히 보시면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거든요, 하나를. 아, 네. 네. 가운데 있는 게 약하네요. 약간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5번 중에 나머지 4번의 사례는요. 주식 채권 동반 약세가 해소됐던 것이 결국은 금리가 반락하면서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보다 채권이 먼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네네. 채권이 강세로 먼저 반전한 이후에 주식이 강세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저희는 뭐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도. 예. 결국은 주가가 반등하기 위한 조건이 결국은 이제 금리의 하락이라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4, 4분기에 대해서는 금리가 좀 반락하는 그런 패턴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켓을 볼 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볼 때는요, 이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가 반등했던 이 4번의 케이스에 있어서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결국은 대형 성장주였었어요. 네. 예,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네. 이 대형 성장주가 보시는 대로 이 화살표 구간에서 모두 그러네요. 먼저 올라가고 네. 먼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변화를 보여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4, 4분기에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형 빅테크 중심으로 시장을 좀 기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9월장은 사실 금리가 좀 많이 뭐 기준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시장금리가 좀 많이 튀면서 주식시장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10월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봤을 때 금리의 상단이 좀 막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4분기 금리 반락을 예상하며 대형 성장주 위주의 강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일단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외 자산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가져야 할지도 좀 들어보죠. 뭐 저희가 이제 미국 빅테크를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마켓으로 이제 인도 주식을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인도 주식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예, 많은 회사들이 지금 관련된 상품들을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인도 주식을 주가를 보면은 사실 되게 놀라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래 상황을 보면은 미국 주식 시장보다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네요. 네. 일단은 지난 한 10년 정도 인도 주식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었고요. 네. 2022년도 이후에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도 인도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9월 장세에 있어서도 인도 주식 시장은 거의 흔들리지 네.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죠. 인도 기업들의 매출액 추이를 오른쪽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꾸준한 상승세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울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국 대비해서도 지금 압도적으로 네. 높습니다. 뭐 중국은 지금
기업들 매출액이 지금 증가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디플레 상황에 네. 거의 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 기업들은 지금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이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 모디 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보호받으면서 지금 성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경제 성장의 수혜를 아주 거의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기업들의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이익이 계속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주가 레벨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저희는 없다라고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당분간은 가지셔도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자체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에는 지금 구간은 적절하지 않다. 지속적인 이 상승의 흐름을 네. 조금 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인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했고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글로벌 마켓 흐름에 당연히 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시장 대비해서 미국 시장이 10월 달에 조금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이제 가면서 조금 나아지는 흐름이 이제 발생하게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좀 따라갈 수는 있다. 뭐 이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 시장도 지금은 아주 브로드하게 광범위하게 모든 산업군이 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일단은 빅테크 위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도 좀 약간 그런 맥락에서 좀 성장의 어떤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는 쪽으로 좀 가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상반기 주식시장을 갖다가 한국 주식시장을 끌고 왔던 것이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두 주도 섹터가 둘 다 이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미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중국의 관련 산업의 지금 상황이 좀 상당히 좀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들에서 공급 과잉 상황이 결국은 일정 부분 수출로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 수출로 해소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수출 경쟁 시장이 거칠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된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의 약간의 이제 어려움도 조금 커질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림 그려놓은 우리 한국의 반도체 주가.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냥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엔비디아는 계속 좋게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거기는 경기하고 약간 좀 상관성이 지금 현재 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그쪽을 제외한 다른 반도체는 경기 흐름을 아무래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엔비디아 제외한 진영의 반도체 주가가 아주 깔끔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반도체 주가를 볼 때 있어서도 조금 이제 뭐랄까요, 약간 제한적 상승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 추려서 봐야겠어요. 종목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채권 시장에 대한 네.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네. 미국채가 비록 지금 당장은 약하지만 미국채에 대한 선호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가운데 미국채 대비해서 저희는 한국채를 사실 더 선호하는 상황으로 일단 최근에 의견을 좀 바꿔놓은 상황이고요. 네. 일단 저희는 한국채는 최선호로 지금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요. 뭐 금리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이죠. 네. 근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그렇고 특히 한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이 명목 GDP 성장률을 지금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성장률 대비해서 너무 상회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금리가 그러니까 채권이 저평가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네. 거고요. 이 경험적으로 이제 보시더라도 이 오렌지색 선이 회색 선보다 대부분 다 낮게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높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명목 성장률과 기준금리의 위치를 고려해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이 스프레드를 줄이는 흐름은 네.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제 채권의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 주셨어요. 한국채를 일단 최선호. 네.
로 두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미국 빅테크, 인도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 내에서는 좀 주도주 내에서 추려가는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 채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종합해서 이제 ETF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해볼까요? 예, 저희가 이번에 ETF 포트폴리오에 하나의 변화를 아, 그래요? 하나를 빼고 하나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어 주식 쪽에서요. 그동안 이제 저변동성 ETF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 일단은 주가 조정이 한 차례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가 저변동성 ETF의 종목군들을 갖다가 추려봤었는데 저희가 빅테크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저변동성 ETF에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반등한다 하더라도 잘 못 올라갈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막아줄 수는 있으나 반등 잠재력이 없는 자산으로 일단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외를 하고 대신에 기술주 ETF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예, 사실은 비슷한 ETF들은 많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 저희는 골랐고 뭐 다른 거 사실은 선택하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대형 빅테크가 많은 그런 쪽을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 ETF 자산군들은 그대로 일단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퍼포먼스를 보면은 확실히 인도 네.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IQ가 일단 좋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뭐 퍼포먼스가 좋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개를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다른 것들 대비해서는 가져가실 것을 일단 권고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좀 더 계속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AI, 인도, 빅테크.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월장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9월보다 좀 나은 흐름 기대하면서 저희는 11월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박희선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